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울산 화력발전소의 대형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들이 매몰되면서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배치기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가 오늘 오후에 무너졌습니다. 9명이 매몰됐는데 현재 2명이 구조됐고 7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먼저 안진우 기자의 보도 보시고 현장 연결합니다. 대형 철제 구조물이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잔해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내 60m, 아파트 20층 높이의 보일러타워가 무너진 건 오늘 오후 2시 7분쯤. 보일러타워 철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 타워가 잘 무너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즉,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그 기둥들을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9명이 매몰됐습니다. 근로자들은 25m 높이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몰된 9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하청업체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60대와 40대 남성 2명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제 구조물 사이에서 2명이 추가로 발견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선 크레인으로 철제 구조물을 제거하면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상호 기자, 현재까지 구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지 5시간 정도 지났지만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자 9명 가운데 2명은 구조됐고 2명의 위치가 추가로 확인된 상태인데요. 추가로 발견된 2명 중 1명은 대화가 될 정도로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2명이 발견된 곳 주변 땅을 파서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5명은 매몰 위치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이들의 휴대전화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 작업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야간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현장에는 대형 크레인 5대가 도착했지만 아직 구조 작업에 투입되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나서 구체적인 구조 작업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무너진 구조물을 일일이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라 구조 작업이 장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보일러타워를 발파할 때 구조물이 잘 무너지도록 미리 기둥 등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보일러타워도 이미 같은 작업을 해둔 상태라 추가 붕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들이 구조물 틈새를 찾아가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장비 투입 계획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야간 구조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재명 정부 처음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 배치기로 끝났습니다. 국감은 시작하자마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 문제로 59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정혜호 퇴장하는 과정에선 여야 의원 간에 배치기를 하는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책임은 서로에게 돌렸고 정혜도 반복됐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시작 1시간 만에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오전 정회가 선언되며 의원들이 퇴장하는 상황. 난데없이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과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부딪힙니다. 서로 밀리지 않으려 배를 계속 내밀며 대치를 벌입니다. 충돌의 발단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발언하자 고성 속에 정회가 됐고 배치기 충돌까지 이어진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오후로 이어진 국정감사.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이 SNS에 김 실장보다 김병기 위원장이 더 아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비판하자 국감장은 순식간에 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내 얘기 들으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 모욕이라는 건 내가 모욕적으로 생각하면 모욕인 겁니다. 잠시 정상 진행되나 싶었지만 결국 국감장은 서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한 채 다시 정회하며 거듭 파행됐습니다. 막 가자는 거네. 저한테 반론할 기회를 주십시오. 싫습니다. 그냥 떠드세요. 그래요, 정해하죠.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이어진 국감에서도 출석하지 않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두고 말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을 김현지 여사라며 영부인에게 부르는 호칭으로 비꼬자 대통령실도 반박하다 결국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갑자기 인사 발령까지 나면서 또 주변 인물들의 말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실세 현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고 도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 이제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는 실제로 인사가 그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요. 김 실장이 김혜경 여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비선 실세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 관련 재판의 위증교사 피의자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채용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걸 왜 확인합니까? 거기가 무슨 본인이 어떻게 하세요? 김현지 실장이 거기가 김현지가 무슨 실세라고. 이후에도 주 의원이 김 실장 의혹을 제기하며 몰아붙이자 강 실장은 자꾸 답변을 협박하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수행을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운영위 출석 요구 시 응하라고 지시하면서 김 실장은 대통령실 경내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시민단체의 저주로 5.18 민주묘역에 참배하지 못하고 추모탑 멀리서 묵념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현장 동행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묘역 입구인 민주의 문 앞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주저앉아 길을 막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등장하자 일제히 장 대표를 애워싸며 출입을 거세게 저지합니다. 장동혁!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네! 야, 다 들어줘! 돌진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디지 장동혁 같은 잡자가 지금 여기 하나 한다기 말이 돼? 결국 장 대표는 방명록도 적지 못한 채 10분이 걸려 5.18 민주항쟁 추모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민단체의 저지에 추모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10초간 묵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장 대표가 지난 2019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의 재판장으로서 불출석을 허가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꼬집었습니다. 그것과 지금 제가 5.18 묘역을 찾아서 참배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5.18 영령들에게 예를 갖추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광주를 시작으로 매달 한 번씩 호남을 찾아 민심을 듣는다는 계획입니다. 장 대표는 아직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미 당에서 동의한 사안으로 여야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최근 현중 집회와 관련한 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모욕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중국 수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선거를 뺏어간 그 나라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을 좀 먹으려고 하는 그 나라 어디입니까?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찢는 등 일부 현중 시위에서 볼 수 있는 이 구호들. 앞으로 특정 국가를 욕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양분한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부 의원들이 특정 국가 등을 모욕, 명예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처럼 현중 집회에서의 혐오 표현 사례들이 강조돼 있죠. 중국 등 특정 국가,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야당에선 즉각 이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거냐, 중국 수호법이라고 비난했고, 이재명 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을 제한하는 여당은 혐오와 차별을 끝내는 법이라 맞받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을 막자는 상식적인 법안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에 있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반중 인사들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른바 천인 계획을 통해 국내 연구자를 끊임없이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연초엔 국가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수백 명이 이 계획과 관련한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인계획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소개글에는 해외 인재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카이스트만 해도 지난해 초 교수 150여 명이 포섭 메일을 받았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보낸 메일을 보면 최대 2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4억 원 상당의 연봉을 제시하고 주택 융자, 사회보장보험, 자녀 입학까지 구체적인 혜택이 담겨 있습니다. 근무지는 중국 내 회사나 대학, 연구기관으로 쓰여 있습니다. 메일을 받은 교수 중 한 명이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이 더 늦게 밝혀질 뻔했습니다. 진지하게 교수님을 초청하려는 메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주의를 요하는 해외의 그 악의적 인재 유치 프로그램의 특징에 다 해당이 됐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초까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보낸 메일은 655건. 개인정보를 이유로 일부 기관만 파악된 만큼 실제 포섭 메일은 더 많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에 가더라도 약속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특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김건희 특검이 대통령 관저공사를 맡았던 업체 21g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건넸다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관저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김 여사 측은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대통령 관저공사를 맡았던 업체 21g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던 김건희 특검이 오늘 서울 서초동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와 21g 사무실 등 모두 7곳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의 김 여사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 혐의로 적혔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21g 대표 아내 조모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인 디올 제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자택에서 해당 브랜드의 의류 등을 압수하려다 압수 물품이 명확하지 않다는 김 여사 측 지적에 압수수색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과잉 수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범죄 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만 가져가게 돼 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관제 이전 공사 당시 현장에서 여사님 업체로 불렸던 21g은 과거 코바나 컨텐츠 후원 이력이 있습니다. 또 공사 당시 실내 건축 공사 면허만 갖고 있었음에도 인테리어 외에 증축 등 공사권을 따내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1g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부진했다는 의혹도 있어 특검이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렇게 김 여사와의 관련성이 짙어진 21g의 공사가 특히 문제인 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g에서 기존에 알려진 관저 증축 공사 말고 또 다른 전기 공사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관계자 사이 녹취를 MBN이 확보했는데 전기 공사를 21g이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따낸 21g이 관저의 다른 공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비시설 및 초소 조성 공사, 관저 내 스크린 골프장을 새로 만들 때 전기 공사를 맡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발언이 있던 겁니다. 전체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은 가설, 방수, 유리 등 공사 일부를 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공사 세부 내역서를 보면 전기 공사를 누가 맡았는지는 항목이 없습니다. 정식 계약서에는 나오지 않는 전기 공사를 한 업체는 어디일까? MBN이 확보한 공사 관계자들 사이 대화 녹취를 들어보면 전기 공사 면허가 없는 21g이 이 전기 공사를 맡은 정황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21g인가 거기다가 전기하고 별도 단자를 통신하고는 따달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경호실을 통해서. 전기 공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가 결정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달라고 해서 따주겠다고 확정까지 받았었는데. 김건희 여사와 특수관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21g이 무면허로 또 다른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추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고 새 시설물을 짓는 과정에서 21g이 여러 공사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위급한 산모를 태운 구급차가 경찰차에 가로막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경찰은 비켜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를 공개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슬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합니다. 구급차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한 산모가 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구급차는 1차로에 신호를 받고 서 있던 순찰차에 막혀 멈춰섭니다. 잠시 뒤 2차로에 있던 버스가 길을 터주자 구급차는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한 뒤 산모와 뱃속에 있던 태아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구급차 기사는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은 순찰차를 원망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중이라고 방송까지 했는데 조금이라도 땡겨줬으면 저희가 1, 2초라도 빨리 지나갈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졌고 경찰은 이례적으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순찰차 뒤에 구급차가 정차하자마자 2차선에 있던 버스가 길을 비켜줬고 구급차는 멈춘 지 2에서 3초 만에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경찰은 당시 순찰차 왼쪽은 중앙분리돼 오른쪽에는 버스에 막혀 있고 좌회전하는 차들 때문에 앞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급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오히려 에스코트하거나 신호를 통제하는 등 지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벤츠 차량과 경찰차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차량이 도주극을 벌인 건데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망가려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도로입니다.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앞서가던 검은색 고급 외제차를 향해 멈추라고 수차례 요구합니다. 수상함이 감지된 이 차량을 조회한 결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벤츠 차량 정지하세요, 정지. 하지만 승용차는 경찰을 무시하고 되레 속도를 올리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유턴을 하고 역주행까지 하며 좁은 골목으로 향합니다. 한 행인이 깜짝 놀라 뒤를 바라보는 모습이 발견되는가 하면 승용차가 빠져나간 위치를 알려주는 고마운 시민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까 그 차 어디로 갔어요? 감사합니다. 왼쪽. 막다른 골목에 갇힌 이 차량, 왔던 길로 돌아 나가려다 순찰차에 가로막혀 멈춰섰습니다. 강남역에서부터 3km에 걸친 도주극은 1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경찰이 도주 차량 운전자를 붙잡아 신원을 조회했는데 20건의 수배 내역이 있는 상습 사기범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투자 사기를 벌여 24명에게 41억 원을 뜯어내고 2년 동안 도피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이 특별하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한 건 아니지만 약간 배회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경찰은 이 남성을 사기 혐의와 함께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혐의도 추가해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인기가 많은 경기나 콘서트 티켓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티켓을 못 구한 것도 아쉬운데 수백만 원에 거래되는 암표를 보면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팬심을 악용한 암표 거래에 결국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예매 시작 1분 만에 매진된 올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암표는 정가의 5배 이상이었습니다. 열혈 팬이 많은 LG와 한화 경기의 최고가는 999만 원까지 치솟아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유명 콘서트 티켓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 해외 유명 밴드 티켓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는데 곧장 암표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헐, 31만 원도 있네. 이건 거의 2배. 아유, 이건 아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암표 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익 규모와 은닉 재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암표를 판 개인 14명과 법인 3곳이 대상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한 암표 판매업체는 여행사와 짜고 여행객들에게 팔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5년 동안 수억 원어치 암표를 판 공공기관 직원과 교사도 있었습니다. 표를 많이 매집을 한 이후에 이제 이 중고 플랫폼 시장에다 대량으로 판매한 그런 부분들이 건수는 수백 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전문 암표 업자와 더불어 티켓 판매 플랫폼에도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추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은 잘 알려진 보험 사기 수법이죠. 그런데 아예 병원도 아니고 호텔에 머물고선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지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폐업한 서울 광진구의 옛 호텔 건물입니다. 당시 입점해 있던 한 병원이 지난해 3월 경찰 수사망에 포착됐습니다. 보험금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험사의 고발장이 접수된 겁니다. MBN 취재 결과 병상이 없었던 병원은 호텔과 객실 임대 계약을 맺고 디스크 치료 등을 받은 환자 50여 명을 투숙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타냈습니다. 병원 경영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죠 뭐. 이번 범행엔 병원장 A씨와 의사 3명, 간호사, 브로커까지 개입됐습니다. 싸게 진료를 해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환자들 역시 진료 확인서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병원 측이 지난 2023년부터 1년 동안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은 약 5억 5천만 원으로 한 건당 평균 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9월 A씨 등 7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서울에서 문화재 근처에 아파트를 지을 때 그 기준을 아십니까? 떨어진 거리가 100m 아니라면 반드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00m 밖에라도 독자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싶다며 조례를 바꿨습니다. 소송이 발생했는데 대법원이 서울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 보존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원래 보존지역 밖이라도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깥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랑 협의 없이 그냥 조례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손댈 수가 없다. 문화재 보존지역은 문화재 경계에서 100m 안 구역을 말하는데 이곳을 놓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100m 안은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하겠지만 밖에선 알아서 하겠다는 서울시와 그건 안 된다는 국가유산청이 충돌한 겁니다. 급기야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지역 밖도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례를 삭제하자 국가유산청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2년 만에 판단을 내놓은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다른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문화재 주변의 개발 여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이처럼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 도심 개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부 윤기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일단 소송까지 가서 서울시가 이기기는 했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사이 갈등은 2년 전인 2023년에 시작됐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19조 제5항을 삭제했는데요. 해당 조항을 보면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게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서울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구역을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100m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벗어나는 지역까지 규제를 받는 건 과도하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네. 서울시가 이번 판결을 반길 것 같은데 관심은 그렇다면 어디가 영향을 받을까? 이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소송 결과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 것이 바로 종묘 앞입니다. 네. 특히나 종묘 앞 세운 4구역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종묘에서 180m 떨어진 곳인데요. 서울시가 142m 초고층 빌딩을 허용했는데 국가유산청이 제동을 걸기가 더 이상 어려워졌습니다. 맞은편인 세운 2구역 개발도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종묘 근처에 142층의 건물이 들어선다. 그렇다면 서울에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많을 것 같은데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상황인가요? 그래서 서울시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아하. 부동산 형태로 된 국가지정 문화유산이 160여 곳이라고 합니다. 160여 곳. 네, 이곳 가운데 100m 밖에서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은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문화재 전문가 분석 그리고 서울시 자료 등을 종합해서 영향을 받을 만한 곳을 추려봤습니다. 네, 주로 서울 중심부에 몰려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지역들이 개발이 가능하다? 네.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서쪽 경희궁지 인근 지역 네. 그리고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한양 도성 일부가 남아있는 동대문 역사공원 주변 지역들입니다. 또 서울 동쪽에 풍납동 지역도 사적 11호인 풍납토성이 있어 개발이 지지부진해 왔는데요. 그렇죠. 앞으로 개발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급하게 이곳 지역을 찾아가 봤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재개발 되기를 바라고 있지. 문화재가 가려져도 문화재보다 주거 환경이 깨끗한 것이 더 좋지. 규제가 해제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황무지처럼 계속 이렇게 집이 뜯겨 나가고 빈 공터만 있고. 네, 다만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 등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네. 국가유산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앞으로 문화유산과 고층 건물의 공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변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전국부 윤기란 기자였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퍼뜨리는 최상위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지난 7개월간 오간 판돈만 무려 5조 원이 넘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오피스텔을 급습해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여행용 가방에선 수억 원의 범죄 수익금이 발견됩니다.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분양한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도박 사이트 개발자가 검거된 적은 있지만 사이트를 만들어 퍼뜨리는 최상위 범죄 조직이 붙잡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7개월간 분양한 사이트만 266개, 판돈 규모는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박 사이트 266개를 자체 제작하여 하부 운영 총책들에게 분양한 후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씩 받고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금 수천억 원 중 현금과 부동산 등 33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겪은 KT가 지난해에는 악성 코드가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1년 넘게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지난해 서버 43대의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올 초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피해를 준 것과 같은 것으로 당시 서버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조사하던 중 드러났습니다. 백신을 돌린 흔적을 발견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료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조사단은 은폐 정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세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태의 주요 원인인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의 관리 부실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은 같은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복사만 하면 불법 펨토셀도 언제든 KT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인증 정보 암호도 쉽게 풀 수 있어 이를 해킹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일단 확인한 부분이고 암호가 해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KT는 자체 처리와 지연 신고에 대해 송구하다며 정부 조사에 긴밀히 협력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현재 모든 가입자들에게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하고 있는 KT에 대해 유심 수급 대란이 발생할 경우 영업 중단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번 주에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진 곳, 서울이 아닌 경기 구리시였습니다. 한 주 전보다 상승폭이 3배 가까이 커졌는데 규제로 묶인 인접 지역들에서 풍선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600여 세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 지난달 말 12억 원에 팔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1호 대책 규제 지역에서 빠진 구리시의 아파트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벌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규제 시작했으니까 정책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문의 같은 거 많이 있었죠. 특히 서울 강남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8호선 인근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구리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시면요. 11호 대책 이전에는 0.1% 이하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전주 대비 거의 3배나 상승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규제를 피한 용인 기흥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4배가 뛰었고 동탄이 포함된 경기 화성시도 2배 높아졌습니다. 반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노도강, 금관구와 경기 과천시 등은 상승률이 소폭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세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 모양새여서 줄다리기 속 전반적인 거래 침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 부과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과연 적법한지 그 정당성을 따지는 미국 대법원의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강영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관세의 운명을 가를 미 연방 대법원의 첫 공개 심리가 열렸습니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조차 정부 측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Or any other time in history where that phrase, together regulate importation, has been used to confer tariff imposing authority? Congress, as a practical matter, can't get this power back once it's handed it over to the president. It's a one-way ratchet. 보수 성향인 대법원장도 관세는 의회의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But the vehicle is imposition of taxes on Americans, and that has always been the core power of Congress. 트럼프 행정부 측 대리인은 관세를 철회하면 미국이 보복당하고 국가안보가 위협받는다며 반박했지만 이번 심리로 보수가 친트럼프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낼 경우 확정되는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달 초에도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꿀 분수령으로 전 세계가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렇게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관세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승소 가능성이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패소할 경우 이미 거둔 관세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데 그 액수가 최대 2천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에 육박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유명 온라인 도박 사이트 폴리마켓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판결에 대한 내기도 벌어지고 있는데 50%에 달하던 승소 전망치가 25%로 급락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도 관세가 의회의 권한이라는 의견을 밝히자 행정부가 패소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진 겁니다. 행정부가 질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지난 4월 미국이 거의 모든 국가에 10에서 50%의 세율로 적용시킨 관세인데 우리나라는 무역 합의로 15%를 적용받습니다. 패소가 확정되면 미국 정부는 이미 거둔 관세를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미국 세관 당국이 거둔 관세는 900억 달러에 달하는데 판결이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경우 2천억 달러, 우리 돈 289조 원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판결이 나면 미국 연간 재정 적자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일시에 토해내는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하더라도 품목 관세 범위를 확장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Because he had the ability to threaten the 100% tariff, he was able to successfully execute on foreign policy. 베선트 장관은 소송 결과를 낙관한다고 강조했으나 미국 언론들은 패소 전망에 백악관 내부 당국자도 암울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뉴욕시장 조란 맘 다니를 향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공산주의자를 뉴욕시장에 앉혔다며 이념 공세에 나섰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맘다니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당선인을 공산주의자라 칭하며 이번 결과가 미국을 공산화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색깔론을 꺼내든 겁니다. Democrats wish to do to America. Just look at the result of yesterday's election in New York, where their party installed a communist as the mayor of the largest city in the nation. 민주당을 과거 일본의 자폭 특공대 가미카제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맘다니 당선인이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념 공세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I think these guys are kamikaze. They'll take down the country if they have to. 맘다니 당선인도 트럼프 대통령을 도발하며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So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Four words for you. Turn the volume up. 진보 세력의 상징인 맘다니가 미국 최대 도시의 수장을 맡게 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대통령이 시민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있을까 싶지만 멕시코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 셰인바움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뒤로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잠시 후 남성이 셰인바움 대통령 목 뒤에 입맞춤을 하더니 신체 접촉까지 시도합니다. 경호원이 뒤늦게 남성을 제지해보지만 이미 사고가 벌어진 뒤였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궁에서 교육부 청사까지 도보로 이동하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En el momento realmente estaba yo hablando con otras personas, no estaba, repito, totalmente alcoholizado. 그러면서 멕시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여성들을 위해 피의자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대통령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사건 당일 이미 2건의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초 국가로 알려진 멕시코는 여성 인권이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여성 대상 범죄가 매년 수십만 건 보고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여성 살해 범죄가 82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성추행 피해 소식에 외신들은 유리천장을 깬 여성이라도 피할 수 없는 성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경북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는 멸종 위기 중인 백두산 호랑이가 6마리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호랑이 한청이가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생에 있는 호랑이보다 5년은 더 살았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국내 최고령 20살 암컷 호랑이 한청이입니다. 서울대 공원에서 태어나 12살 때인 지난 2017년 6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개원에 맞춰 경북 봉화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이곳에는 백두산 호랑이의 종 보존을 위해 호랑이 숲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잘 지내던 한청이는 몇 년 전부터 양쪽 앞발이 떨리는 등 노령화 증상을 보였고 5월부터는 활동량과 식욕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호흡까지 불안정해졌는데 결국 지난밤 생을 마감했습니다. 온순한 성격과 행동이 안정적이었던 한청이는 수목원 개원 초기부터 홍보 영상과 관람객 교육에 등장하는 등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후손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한 수목원은 호랑이 숲 안에 관람객들을 위한 추모 공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추모공원은 호랑이 숲 옆에 설치를 해서 한청이를 그리워했고 있는 분들에게 추억을 기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백두산 호랑이는 보통 야생에서 13살에서 15살까지 사는데 동물원 등 지내기 좋은 환경에선 더 오래 산다고 산림청 측은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들 착용하시죠? 브라질에서는 이 스마트워치가 심장 이상을 빠르게 감지해 한 남성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에 사는 52살 로베르토 갈라르트 씨는 지난 6월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평소 쓰던 스마트워치의 헬스케어 기능으로 심전도를 측정했더니 보통 때와는 달리 불규칙 리듬이 표시됐습니다. Eletrocardiograma pelo relógio, né? Fiz 4 vezes, deu a mesma coisa, ritmo inconclusivo. 갈라르트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정밀 검사 결과 관상동맥 3군데가 막혀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Se eu não tivesse ido, com certeza, em algum momento, pelo que tudo indica, tem um infarto e talvez fosse fulminante. 응급수술을 4차례 받고 회복한 갈라르트 씨는 스마트워치 제조사 측에 이메일을 보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의료진은 스마트워치가 심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Então eu não consigo ver tudo nesse eletro, mas ele nos ajuda a ver. 멕시코에서는 한 인플루언서가 스마트워치 데이터로 수면 무호흡 증세를 파악한 사례도 알려지는 등 단순 건강 측정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장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네, 이번엔 건강 뉴스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부터 망가진다고들 하죠. 수십 년 몸을 지탱하다 보니 쉽게 피할 수 없는 게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참다 인공관절 수술 받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10명 중 2명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80세 서규창 어르신의 무릎 사진입니다. 인공관절 오른쪽 귀퉁이가 뼈 없이 비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 움푹 팬 자국이 더 선명합니다. 여기가 파였죠? 네. 쉽게 말해서 이 인공관절 뼈에 접착이 약해져서 떠 있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 8년 전 처음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무릎은 2번 재수술했고 지난달 오른쪽 무릎도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2번 수술했죠. 그러니까 염증 긁어낸 거 말고 2번 바꿔치기 한 거고 8년 사이에 다 망가진 거. 많이 아팠죠. 그냥 뭐 쩔룩쩔룩하고 다니고 뭐 그냥 고통이 말도 못하고 뭐.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인공관절 모형입니다. 이 인공관절 면과 뼈가 빈틈없이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는데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되면 보행하는 과정에서 틈이 벌어지게 되고 그 부위 뼈가 녹아내리면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인공관절 수명은 평균 15년에서 25년이지만 수술 과정에서 무릎 정렬이 1도만 어긋나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마다 무릎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맞추는 간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요즘은 그 정확도를 누가 하더라도 정확하기 위해서 수술의 정확도를 올리는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봇 수술인데 로봇팔이 직접 뼈를 정밀하게 절삭해 인공관절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합니다. 최근에는 환자의 MRI 영상을 AI로 분석해 3D 프린터로 관절 모형을 만든 뒤 수술에 적용하는 AI 기반 수술법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았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살림살이 팍팍한 요즘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건강보험료도 부담이죠. 이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공단의 인건비로 쓰이는데 공단이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인건비를 과도하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규모만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강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 정규직 직원만 15,000명이 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인건비에 쓰이는 주요 재원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지난해 8천억 원이 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이 수년간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건보공단의 4급 직원은 4천여 명, 5급은 3,800여 명, 6급은 3,400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4급 직원 수를 9,000명까지 늘렸고 5급은 2,000여 명, 6급 직원은 590여 명으로 줄였습니다. 임금이 높은 4급 직원이 실제보다 많이 있다고 산정해 인건비를 책정한 겁니다. 이런 방식의 인건비 책정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이뤄졌습니다. 과도하게 지급된 인건비는 무려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받을 수 없는 인건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인건비를 활용했던 게 너무 화가 나는 대목이죠. 이렇게 쌓인 인건비는 직원들이 연말에 나눠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인정 승진에 대한 해석 오류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며 2023년 인건비 1,400억여 원에 대해선 차감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다른 해에 편성된 임금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감독기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 프린트 가게,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쇄한 파일을 지우지 않으면 그 개인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어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범죄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무인 프린트 가게입니다. A4 용지 한 장당 60원만 내면 24시간 언제나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별도로 프린트할 곳이 없다 보니까 문제는 사용한 뒤 인쇄한 파일을 지우지 않으면 컴퓨터에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대학생의 이름과 연락처, 출신 학교는 물론 주소까지 적힌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무인 프린트 가게를 찾아가 봤는데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누군가 사용한 SNS 계정에 로그인이 유지돼 이전까지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을 마음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석 인정서에는 해당 대학생의 이름과 학번, 사유까지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마음만을 먹는다면은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수집해서 악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가게에서는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는 신분증들이 발견됩니다. 심지어 사업자 등록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민감한 서류도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한 뒤 저장된 개인정보는 재부팅을 하면 삭제되는 만큼 이용자 본인이 이를 지켜야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의식한 듯 일부 업체는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저장된 파일이 모두 지워지게 설정해뒀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용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컴퓨터를 사용한 뒤 그대로 자리를 뜬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는 반드시 지우고 나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지를 해가지고 개인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결국 컴퓨터를 사용한 뒤 관련 파일을 반드시 지우고 업체 측도 손쉽게 파일을 없앨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렌터카를 빌리게 한 뒤 담보로 건네받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렌터카에 부착된 위치 추적 장치를 제거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지게차를 이용해 고급 수입차를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 싣습니다. 렌터카를 해외로 밀수출하려는 건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급히 돈이 필요한 34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를 빌려오게 한 뒤 대당 300만 원, 리스로 운영 중인 차량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건넸습니다. 렌터카는 위치 추적 장치인 GPS를 제거하거나 전파 교란기를 이용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차량을 잃은 렌터카 업체들은 심각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36개월, 48개월 할부금을 또 내면서 버텨야 되는 거니까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업무가 다 마비가 돼요. 지난 1년간 일당이 가로챈 렌터카는 61대, 시가로는 43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이 중에 19대는 국내에서 대포차로 유통했고 20대는 해외로 밀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소 차량으로 이제 수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말소 차량을 빼고 그 피해 차량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수출하는 방법으로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등 1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6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2025 국제 OTT 포럼을 열고 지속가능한 OTT 산업의 혁신 전략 등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스트리밍의 새로운 장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에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틱톡, 티빙 등 국내외 주요 OTT 사업자가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된 데다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했는데요. 내일도 밤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은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대부분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는 또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모레 사이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광주가 9도, 대구는 8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토요일 밤 충남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